조선 후기 작은 마을 장터에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만 바라보는 이 늙은이를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말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누가 진지하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에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지붕이 뜯기고 장터의 천막이 하나둘 날아갔습니다. 포목상의 천은 강가로 쓸려 내려갔고 마을 곳곳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멀쩡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 여인의 가게만 성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바람의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을에서 귀한 금반지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가리키는 사람들 앞에서 바람 영감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가장 많이 숨기고 있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람을 읽는 한 노인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한마디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연화촌이라 불리는 그 마을은 산자락 아래로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갈대밭 사이로 바람이 쉬지 않고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안개가 낮게 깔려 마을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는 듯 보였고 가을이면 강바람이 지붕 위를 쓸고 지나가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이 마을에서는 아침이 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마을 장터 한켠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평수. 누더기라 해도 좋을 만큼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신발은 한쪽이 닳아 거의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고 슬퍼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그 별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하루 종일 바람이 부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그렇게 부른 것이 마을 전체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림에 가까운 이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은 놀림도 존칭도 아닌 그저 습관처럼 굳어버린 호칭이 되었습니다. 도평수는 하루 종일 바람을 보았습니다. 나뭇잎이 어느 쪽으로 흔들리는지, 장터 위에 걸린 천막이 어떤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는지, 강 위의 물결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고개를 살짝 돌려 짧게 웃어 보일 뿐 길게 대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답이라는 것이 늘 한두 마디에 그쳤기에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 말을 거는 일 자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포목을 파는 상인들, 국밥을 끓이는 아낙네들, 나룻배를 끌고 오가는 사공들, 그 누구도 도평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었는지조차 분명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10년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다 했고 어떤 이는 자신이 어릴 적에도 저 영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과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도평수에게는 가족이 없는 듯 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면 그는 장터 끝자락 느티나무 아래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불 한 장 없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워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누군가 던져주는 떡 한 조각, 식은 밥 한 덩이를 받아먹는 것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강가에 내려가 물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픈 기색을 내비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한 사람처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족함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평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 듯한 사람. 하루 종일 앉아서 바람만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고 기이한 것은 곧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저 영감은 하루 종일 뭘 보고 앉아 있는 거야?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장사도 안 하고 그냥 바람만 쳐다보잖아. 그 말에는 궁금함보다 귀찮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굳이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도평수는 그런 말들이 자신에게까지 흘러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장터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은 구석까지 닿으니까요. 그러나 도평수는 한 번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표정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잔잔한 미소가 어떤 날에는 조금 더 깊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것인지 참고 있는 것인지 가까이서 보아도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도평수는 평소보다 더 오래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장터의 먼지를 살짝 들어 올리고 사람들의 옷자락을 가볍게 건드리며 지나가는 것을 한참 동안 따라가듯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바람 속에 무언가가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마을에 곧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침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평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터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포목을 펼치는 소리, 곡식 자루를 내려놓는 소리, 값을 흥정하는 목소리들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햇살은 장터 위를 고르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평소보다 조금 세게 불고 있었지만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평수는 그날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낡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늘 있던 자리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장터 길목 쪽으로 반 걸음 정도 더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평수는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포목상 한지우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급했습니다. 나루터 쪽에서 새로 들어온 비단을 받아와야 했고 오후에는 이웃 마을 큰 댁에 납품할 천을 묶어보내야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이 마을에서 포목으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상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걸음이 빠르고 흥정에서 지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했고 길 위의 장애물은 곧 짜증의 원인이었습니다. 한지훈이 장터 길목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이미 나루터 쪽을 향해 있었고 발걸음은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도평수가 앞에 내어놓은 그 보따리를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지훈의 몸이 앞으로 크게 기울었고 손에 들고 있던 천꾸러미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장터 흙바닥에 찧었고 손바닥에 모래가 박혔습니다. 한지훈은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길 한복판에 왜 이런 걸 놔둬? 그 목소리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평수는 천천히 한지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의 깊이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삼킨 뒤에 짓는 웃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송하네. 바람을 막으려 둔 것이었네. 도평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사과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변명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변명이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지훈에게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막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한지훈은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도평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 사이의 거리란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떤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한지훈은 화가 나 있었고 도평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도평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오늘은 조금 거칠 것 같아서 말일세. 그 말은 한지훈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스친 것이 아니라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지훈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고 흙 묻은 천꾸러미를 다시 집어들며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도평수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악의도 아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가벼운 시선이었습니다. 바람을 막으려 보따리를 내놓았다는 말이 우스웠던 것이고 바람이 거칠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이 허황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수군거림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저 영감, 바람을 안다고 했지? 바람은 무슨 사람 넘어뜨리는 것밖에 못하면서. 도평수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장터 구석에 앉아 있다 해도 사람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또렷하게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미소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보따리를 도로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고 다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아침에 불던 바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방향이 자주 바뀌었고 세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천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며 소리를 냈고 먼지가 사람들의 눈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연화촌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지훈은 나루터에서 비단을 받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비단을 가게 안쪽에 쌓아두고 납품할 천을 꾸리느라 분주했습니다. 가게 앞에 걸어놓은 포목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을 안으로 들여놓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천을 보여줘야 했고 보여주려면 밖에 걸어두어야 했습니다. 바람이 좀 분다고 가게를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도평수는 그 오후 내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늘 한쪽에서 천천히 밀려오는 구름의 빛깔을 그리고 강 위에서 일어나는 물결의 간격을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읽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이 되기 전의 것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거두기 시작했고 저녁 연기가 마을 지붕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해가 지면 바람도 잠들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도평수는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가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터 쪽을 그리고 한지훈의 가게 쪽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걱정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무력함이었는지 그는 곧 고개를 돌렸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연화촌의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마을 전체를 덮고 있었고 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길고 낮았습니다.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불을 여미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람은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마을 위를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떠올리게 됩니다. 낮에 장터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늙은이의 뒷모습을 바람은 한밤중에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붕 위를 스치는 정도였습니다. 갈대밭이 한쪽으로 눕고 강물 위에 잔물결이 이는 정도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서면서 바람의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하나로 굳어졌고 세기가 한 차례씩 밀어붙이듯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누군가의 집 문짝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안쪽에서 무거운 것을 밀어놓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화촌 사람들은 바람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의 바람은 익숙함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막이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를 덮고 있던 큰 천막이 바람에 한쪽부터 뜯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천막을 잡아매던 줄이 하나씩 끊어졌고 끊어진 줄은 바람에 실려 허공에서 채찍처럼 휘둘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장터 한복판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다음은 포목상 한지훈의 가게였습니다. 낮에 바람이 불어도 거두지 않았던 천들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걸어두었던 포목이 한 필, 두 필 바람에 낚아채이듯 뜯겨 나갔습니다. 비단도 있었습니다. 나루터에서 그날 아침 받아온 아직 값도 매기지 못한 새 비단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람에 실려 강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이 펄럭이는 소리가 새의 날갯짓처럼 들렸고 그것은 곧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물 위에 닿는 순간 비단은 더 이상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에 젖은 천은 그저 무거운 헝겊일 뿐이었습니다. 한지훈이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본 것은 텅 빈 가게 앞과 강 쪽으로 흩어져 가는 천 조각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한지훈은 강가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바람이 몸을 밀어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은 가게 기둥을 잡고 서서 자신의 천이 강물 위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장터 반대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파는 장현실의 가게였습니다. 장터 끝자락 느티나무에 가까운 쪽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지붕이 낮고 벽이 허술하고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처럼 생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게만은 거의 멀쩡했습니다. 지붕 위에 나무 토막 여러 개가 가지런히 얹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나무 토막들이었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정확히 막아주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집단이 날아가지 않도록 눌러주고 있었고 바람이 지붕 아래로 파고드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바람의 방향을 미리 알고 그 길목에 나무를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장현실은 그날 밤 무사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한번 눈을 떴지만 지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느끼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지붕 위에 나무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가게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만이 사실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장터의 모습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천막은 절반이 뜯겨 나갔고 좌판 위에 올려두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떠내려온 천 조각들이 갈대 사이에 걸려 있었고 진흙 위에는 밤새 날아간 집단과 나뭇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와 피해를 살폈고 한숨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한지우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천 조각 몇 개를 건져 올렸지만 이미 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비단은 물을 먹으면 빛이 죽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포목상은 없었습니다. 한지우는 젖은 천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손이 젖은 비단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장현실내 가게 봤어? 사람들의 시선이 장터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모두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장현실의 국밥집만이 지붕도 온전하고 벽도 성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기이했습니다. 가장 허술한 가게가 가장 멀쩡하다는 것은 바람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을 때 지붕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나무 토막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누가 올려놓은 거야? 장현실도 그제야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나무들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올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지붕 위에 올라가 나무를 얹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곧 어떤 생각이 떠오른 듯 시선이 장터 구석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도평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자리, 여느 때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아침이었지만 그의 옷은 평소보다 더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았고 덜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 쪽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서 불어오는 아침바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간밤의 것과는 전혀 다른 낮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혹시 그 영감이 말한 게 바람을 읽는다고 했지 않았나? 그것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하나가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평수가 어제 낮에 했던 말, 바람이 오늘은 조금 거칠 것 같다던 그 말이 뒤늦게 사람들의 귀에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지훈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가에서 젖은 천을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평수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고 장현실의 가게 지붕 위에 올려진 나무를 보았습니다. 한지훈의 걸음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평수를 향했다가 이내 다시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평수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아침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젯밤의 바람을 겪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현실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왔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도평수에게 국밥을 건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자리,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그 한 그릇이 지붕 위의 나무 토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대신 그저 그릇을 도평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도평수는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국밥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그릇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장현실은 이미 돌아서서 자기 가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장터에는 기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 영감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이 아침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읽는 사람이 정말로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였는지, 그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일어난 일이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마을에서는 바람이 아닌 다른 것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도평수에게 바람이 아닌 것을 묻게 됩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 장터는 며칠에 걸쳐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무너진 좌판을 다시 세우고 날아간 천막을 새로 묶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모으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피해를 묻고 서로의 손을 빌려가며 장터를 복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평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쌓는 일에는 언제나 소문보다 손이 먼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장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닷새쯤 뒤였습니다. 곡식 자루가 다시 쌓이고 생선을 파는 아낙네가 돌아왔고 나루터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공의 배가 다시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이 불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다만 포목상 한지훈의 가게 앞은 예전보다 한산했습니다. 비단을 잃은 뒤로 한지훈은 말수가 줄었고 가게 앞에 걸어놓는 천의 양도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심히 살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화촌의 일상이 다시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이장 최두식의 집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두식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었고 소작을 붙이는 사람도 여럿이었으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그의 말 한마디가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장이라는 직함은 관에서 내린 것이었지만 실상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두식은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하던 말을 멈추었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최두식의 집에서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보통의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최두식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으로 3대를 내려온 물건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금의 빛이 깊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반지의 존재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최두식은 그것을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 반지가 놓여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두식은 처음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내에게 물었고 하인에게 물었고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도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는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라 불러도 좋고 체면이라 불러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3대를 내려온 금반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물건을 잃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두식은 장터로 나왔습니다. 그가 장터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는 쪽이었고 장터의 잡다한 일에 직접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직접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도둑이 분명 이 마을 안에 있어. 최두식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그 말이 천천히 퍼져나갔고 퍼져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했습니다. 놀라는 사람이 있었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는 말은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마을 안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를 지목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살피는 눈길이 장터 위를 떠돌았습니다. 이웃의 얼굴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란 한번 피어오르면 바람처럼 번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방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바람 영감한테 물어보는 건 어떻소?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나온 목소리였는데 진지한 것인지 농담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며칠 전 바람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장현실의 가게 지붕 위에 올려진 나무 토막, 바람이 거칠 것이라던 도평수의 말, 그리고 실제로 몰아친 밤바람. 그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에 누군가는 반쯤 진심으로 그 이름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두식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묵한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는 허락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도평수가 불려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그를 장터의 한 사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도평수는 마지못한 걸음이었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평소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편치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도평수는 장터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반원을 그리며 서 있었습니다. 최두식은 그 가운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한지우는 사람들 사이 어딘가에 섞여 있었습니다. 장현실은 국밥집 앞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흥정 소리가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눈이 모두 한 사람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도평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그의 눈이 누군가에게서 멈추었는지 아니면 모두를 같은 무게로 보았는지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물건을 숨기지 않소. 사람이 숨길 뿐이지. 그 말은 조용했습니다. 장터의 바람 소리에 묻힐 만큼 낮은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멀리 가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은 도평수가 누군가를 지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이다 하고 손가락을 뻗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그를 부른 이유였으니까요. 그러나 도평수는 아무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전체를 한 번 더 둘러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가장 많이 숨기고 있어. 그 한마디가 장터 위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범인인지를 알려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수수께끼 같은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었고 실망한 듯 입맛을 다시는 사람이 있었고 저건 또 무슨 바람 같은 소리냐 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두식은 잠시 도평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실망인지 체념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가 돌아섰다는 것은 이 자리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평수는 다시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길보다 가는 길이 더 느렸습니다. 그의 등이 장터의 사람들 사이로 작아지는 동안 아무도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은 장터 위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주변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생각이 떠올랐다가 지워지고 다시 떠올랐다가 또 지워지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아직은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곳에 누군가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도평수의 말이 장터에 떨어진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열렸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았고 아침이면 강 위로 안개가 깔렸다가 낮이 되면 거쳤습니다. 연화촌의 하루는 전과 같은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라는 말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와 마주칠 때 그 사람이 웃으면 문득 도평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웃음이란 원래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인데 이제는 웃는 얼굴을 보면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그런 식으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뿌리부터 천천히. 금반지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두식은 더 이상 장터에 나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불러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바깥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 평소보다 잦아졌다는 것을 눈치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인을 시켜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인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소문이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끼리 마주쳐도 예전처럼 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고 장터에서 물건을 고를 때에도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금반지 하나가 사라진 것뿐인데 마을 전체가 어딘가 아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도둑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도둑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사람들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린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두식의 조카 최영딸이었습니다. 영딸은 25 남짓의 젊은이로 최두식의 누이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눕게 되면서 최두식이 거두어 기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두식에게 자식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영딸을 반쯤은 최두식의 아들처럼 여겼고 영달 스스로도 삼촌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영딸은 마을에서 가장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 도왔습니다. 나루터에서 배가 들어오면 사공을 도와 짐을 부리기도 했고 어린아이들이 강가에서 놀다 다치면 업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밝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보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웃음이었습니다. 영달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착한 아이, 성실한 젊은이, 최두식 이장이 잘 키웠다는 말이 영달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데 금반지가 사라진 뒤로 영달의 웃음이 달라졌는지 아닌지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시선을 여기저기로 돌렸지만 그 시선이 영달에게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웃는 사람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도
그 웃음 뒤가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영달은 금반지가 사라진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장터에 나와 사람들을 도왔고 삼촌의 집을 오가며 심부름을 했고 저녁이면 장현실의 국밥집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으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일상은 금반지 사건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달이 장터를 지날 때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도평수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달은 늘 그랬듯 도평수에게도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어 보이는 짧고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도평수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매일 반복되는 아무런 무게도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달이 지나간 뒤 도평수의 시선이 그의 등을 잠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것인지 눈만 움직인 것인지도 분명치 않을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장터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십 개의 시선 속에서 그 하나의 시선이 가진 무게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도평수는 그날도 바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갈대를 가볍게 흔들었고 장터의 천막은 느슨하게 출렁거렸습니다. 거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평수는 바람이 거셀 때보다 잔잔할 때 더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잔한 바람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읽는 데는 거센 바람을 읽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영달이 요즘 돈이 궁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에서 빚을 졌다는 말도 있었고 나루터 건너 이웃 마을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었고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동안 보태어지고 깎여나간 말이었을 겁니다. 영달은 여전히 웃고 있었으므로 그 소문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웃는 얼굴 앞에서는 의심도 머뭇거리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공기는 움직이고 있듯이 입을 닫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생각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반지, 도둑, 가장 많이 웃는 사람. 이 세 개의 말이 각각 떨어져 떠돌고 있었는데 아직은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가 파한 뒤 장현실이 가게를 닫으며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도평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평수의 시선이 강 쪽이 아니라 마을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두식의 기와집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장현실은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도평수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이유가 무관심이었는지 아니면 묻는 것이 두려웠는지 그것은 장현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밤 연화초는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낮게 흐르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이 반드시 평온한 밤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방 안에서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마을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도평수가 장터 한가운데에서 남긴 그 한마디가 수수께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말은 처음부터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만 사람들이 그 방향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때 연화촌의 바람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진실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습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반지가 사라진 지 열흘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루터 건너 이웃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사내 하나가 연화촌 장터에 들렀습니다. 곡식을 팔러 온 것이었는데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장터 어귀에서 아는 얼굴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렵다,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오가는 사이에 사내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최 이장 댁 조카 요즘은 좀 나아졌소? 지난달에 꽤 급하게 돈을 빌려갔던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장터에서 생선을 파는 아낙네였습니다. 아낙네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를 보냈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최 이장 댁 조카. 영딸이 급하게 돈을 빌려갔다. 그 말이 며칠 전부터 마을에 떠돌던 소문과 겹쳐졌습니다. 영딸이 돈이 궁하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빚을 졌다는 이야기. 떠돌기만 하고 가라앉지 못했던 그 소문에 이제 한 가닥 뿌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장터 전체로 퍼졌습니다. 영딸이 이웃 마을에서 돈을 빌렸다는 말은 오가는 사이에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얼마를 빌렸는지, 왜 빌렸는지, 갚았는지 못 갚았는지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영딸에게 돈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가 금반지가 사라진 무렵과 겹친다는 것. 사람들은 아직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영딸이라고 단정 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평수가 장터에서 했던 말이 이제는 다른 무게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가장 많이 숨기고 있다는 그 말이 수수께끼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최두식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직접 전했는지 아니면 하인을 통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소문을 들은 뒤 최두식이 이틀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대문은 닫혀 있었고 평소 드나들던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그 닫힌 대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바깥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최두식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매던 갓근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걸음도 전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끝내고 나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의 눈이었습니다. 최두식은 장터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반지는 찾았소.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는 사람에게도 최두식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찾았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의 입이 그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최두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란 곳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금반지를 가져간 사람이 영딸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두식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흘린 말이었을 수도 있고 영딸 본인이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문이 소문을 낳아 저절로 완성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영딸이 삼촌의 집에서 금반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빚 때문이었습니다. 영딸이 어디서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 사정의 깊은 곳까지 아는 사람은 마을에 없었습니다. 다만 나루터 건너 이웃 마을에서 돈을 빌렸고 갚을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된 이야기였습니다. 영딸은 삼촌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최두식이 어떤 사람인지 영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지만 그 도움을 받는 순간 자신이 어떤 눈으로 보이게 될지를 영달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삼촌의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금반지를, 3대를 내려온 마을 사람 모두가 아는 그 반지를 갚을 수 있게 되면 되돌려 놓으려 했는지 아니면 그 뒤의 일은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영달 자신만이 아는 일이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반지를 가져간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도평수 앞에 서 있던 그날에도 영달은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웃었고 삼촌의 집을 드나들 때에도 웃었고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을 때에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는지 같았는지를 아무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달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웃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되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사실이 알려진 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놀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놀라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도평수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 그 말이 맞았네. 누군가 장터에서 그렇게 말했고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영감 대체 뭘 아는 거야? 그 물음에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평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을 읽는다던 노인이 사람의 일도 읽었다는 결과만이. 도평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나누는 말소리가 바람에 실려 그에게까지 닿았을 겁니다. 영달의 이름이 금반지가 비지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가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평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미소가 깊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그날 오후에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장현실이 국밥을 가져왔을 때 그릇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보다 더 쉽게 흔들리거든. 장현실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도평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자랑도 안도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미소 아래에 아주 얇게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피로.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의 피로. 그것이 무엇인지 장현실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도평수가 그저 바람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장현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영달은 그 뒤로 장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두식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말도 있었고 마을을 떠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터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이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의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터란 원래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멈추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평수를 바라보는 눈은 이제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쳐다보는 이상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치부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연화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도평수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 바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가끔 사람들이 그의 앞에 와서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더라도 지나가면서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평수는 그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미소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 그것만이 이 마을에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촌의 장터에는 작은 변화가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가던 사람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을 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평수가 앉아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사라고 하기에는 짧았고 무시라고 하기에는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자리를 지나칠 때 발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도평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찾아온 것은 나루터 사공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바람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도평수는 강 쪽을 잠깐 바라보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건너면 괜찮을 것이라고. 사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밭을 일구는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도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서 이틀은 더 맑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둘 쌓이면서 바람에 대한 물음은 점차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이 있었고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해야 하느냐는 물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노인이 찾아온 적도 있었고 혼처를 구하지 못해 한숨 짓는 총각의 어머니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바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물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람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 이유는 저마다 달랐을 겁니다. 도평수는 언제나 짧게 답했습니다. 한두 마디 길어야 서너 마디였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을 주는 일은 없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듣고 나서 잠깐 바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당장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돌아올 때 올 때보다 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무엇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내려놓고 오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장현실은 그런 풍경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국밥집에서 국을 끓이면서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평수와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장현실은 그것이 신기했지만 신기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밥을 가져다 주는 횟수가 전보다 조금 잦아졌고 가끔은 국밥 위에 고기 한 점이 더 올라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현실이 국밥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그것은 오래 묻고 싶었던 물음이었을 겁니다. 바람이 거세질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금반지를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짐작했는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그 짧은 말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물음이었습니다. 도평수는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언제나처럼 잔잔했지만 그날은 그 안에 아주 희미한 쓸쓸함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장현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둘이 오래 섞인 끝에 남는 빛깔 같은 것. 도평수의 미소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오래 살아서 바람을 조금 알 뿐이요. 그것이 답의 전부였습니다. 장현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물어도 더 긴 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아주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평수는 이미 국밥 그릇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그의 얼굴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김을 옆으로 흩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절은 바뀌었고 장터는 열렸고 사람들은 오갔습니다. 도평수는 변함없이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도 불지 않는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짧게 답했고 찾아오지 않는 날에는 혼자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였고 그 하루가 모여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장현실이 국밥을 들고 느티나무 아래로 갔을 때 도평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비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강가에 물을 마시러 갔거나 장터 어딘가를 걷고 있을 거라고. 장현실은 국밥 그릇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도평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밥 그릇은 식어서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내려앉았습니다. 장현실은 저녁이 되어서야 느티나무 아래로 다시 갔습니다. 식은 국밥 그릇을 들어 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평수가 늘 두고 다니던 낡은 보따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누군가 오래 앉아있던 자국만이 풀이 눌린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장현실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참을 서 있다가 식은 국밥 그릇을 안고 천천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장현실의 국밥집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람 영감이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침에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갔는데 사람이 없었다고,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다고, 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딘가에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도평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가를 살펴본 사람도 있었고 나루터 사공에게 혹시 배를 타고 떠난 사람을 보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평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어느 날 밤 혹은 어느 새벽에 마을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불어올 때도 소리 없이 오고 갈 때도 소리 없이 가는 바람처럼. 그는 연화촌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며칠간 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을 읽던 노인, 폭풍을 미리 알았던 사람, 금반지 사건에서 한마디로 진실을 짚었던 사람. 그 이야기는 장터에서, 국밥집에서, 강가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걱정이 생겨났고 장터에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현실은 가끔 국밥을 끓이다가 느티나무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그 자리를 국을 저으면서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한지우는 바람이 센 날이면 포목을 일찍 거두어 들이면서 문득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오늘은 조금 거칠 것 같다던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를. 도평수가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 석자와 몇 마디 말과 느티나무 아래 풀이 눌린 자국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풀은 다시 자라날 것이고 말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이고 이름은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잊혀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도평수가 떠난 뒤 연화촌 장터에는 전에 없던 풍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금 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건네는 한마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 비가 올 것 같은 날 이웃의 빨래를 걷어주는 일. 그것은 도평수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장현실이 내민 국밥 한 그릇이 지붕 위의 나무가 되어 돌아왔던 그 일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친절은 바람을 바꾼다. 도평수가 그 말을 직접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스스로 길어올린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은 연화촌에 남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아무도 적어놓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말처럼 남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강 위에 안개가 내려앉는 아침이 오고 갈대가 마르는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장터는 열렸고 사람들은 오갔고 느티나무는 새 잎을 틔웠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촌에는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람을 읽는다던 한 노인이 있었고 그 노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대단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줄 것도 없는 그저 추운 날 배고픈 사람 앞에 그릇 하나를 내려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고 건넨 것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돌아오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일이 가장 큰 바람을 막아주는 일. 도평수가 남긴 말처럼 작은 친절은 바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닿는 법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바람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